안녕하십니까. 7차시입니다. 4월 16일날 원격 수업 개학하고서 벌써 영상으로 만나는 게 7차시 7번째예요. 오늘 촬영하는 시점은 4월 29일 수요일 저녁 6시 40분이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좋은 날씨에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 트랙도 이렇게 돌면서 막 동아리 발표회 준비부터 해서 막 바쁠 시즌이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네요. 선생님도 영상을 찍으면서 참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촬영하는 시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연휴, 그리고 막 징검다리 연휴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또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모의고사도 한번 봤을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3차시 중에 오늘 이 7차시만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1-3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하면서 또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과제는 출석용 과제, 출석 체크용 과제는 어떤 식으로 올리면 되는지는 이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이 오늘로 끝나는데 아직까지 등교 계약의 이야기는 조금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1-1 뭐 있었더라? 이제 딱 여러분들이 나와야지. 그치? 경제, 생활, 그리고 희소성 경제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이 참 경제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제 1주차 거 코멘트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달아준 거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 꼭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요 경제생활에 대해서 쓸 때 좀 많이 틀렸던 것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정정을 해줬을 거야. 근데 내가 하나 또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금 있지. 뭐 예를 들면은 정부가 뭐 임금을 주었다, 혹은 기업이 일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었다 하는 식의 그 임금은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얘들아, 재화랑 서비스는요,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임금? 내가 월급 받으면 그거 눈에 보이니까 그거 재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야. 이 재화랑 서비스는요, 실물이고, 얘들아, 실물. 그 다음에 이 임금을 포함한 것들은 화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재화랑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은 가게 입장에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지급하냐면 상품 구매 등급. 그치? 이거를 이제 지급을 하고요. 요게 이제 생산물 시장,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물들은 생산 요소인데, 그게 이제 노동. 너네 맨날 하는 잘 외우는 거 있잖아. 노동, 토지, 자본, 경영.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노동을 갖다 썼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거고요. 그게 지대가 되고 이자가 되고 이윤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너네가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재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잡아줬어. 얘네가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그리고 얘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쪽이 실물, 그러니까 얘네가 경제 객체, 그리고 이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걸로 복습 다 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2로 넘어갔어. 1-2에서는 뭘 배웠냐면 합리적 선택,
의사결정표 모형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그랬을 때 우리 편익 비용 분석에서 편익에 들어가는 것이 심리적인 만족감 혹은 경제적인 이득이 들어갔었고,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지불한 것은 명시적 비용이고, 내가 그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의 가치, 암묵적 비용이 들어간다. 매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유익,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면은 긍정적 경제적 유익,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하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부정적 경제적 유익, 다른 말로 편익을 감소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소단어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체계 했어요. 생산물 분배 방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통이나 관습에다 맡겨놓으면 전통경제체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 계획경제체제, 시장의 가격에다 맡겨놓는 것이 그렇지 시장경제체제. 근데 전 세계에서 시장경제체제만 혹은 계획경제체제만 채택하고 있는 완전한 국가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약간 섞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혼합 경제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생산 수단, 다른 말로 생산 요소랑 비슷할 것 같아.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사유가 가능해라고 하면 그건 무슨 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국가나 국유, 공유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봤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분업, 특화, 교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 전체 넓은 일 중에 일부 잘라서 그것들을 각자가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게 분업,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특화,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가짐으로써 특화를 함으로써 나는 많이 뽑아내고요, 그거에 대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뭘 한다?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 시장경제체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간의 원리, 가격, 다른 말로 가격기구인데, 이걸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렇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가격에 무슨 기능이 있었더라? 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화 배급 기능 있었던 거 기억나죠? 정보도 제공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신호 유인 기능 이런 것도 했었다. 그래서 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면 안 되겠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막 팔아야겠다,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면 다시 가격은 내려가게 될 거야. 그럼 반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 시장 경제에서 움직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얘들아, 이 시장 가격만 내비두는 게 아니야. 각자가 이익을 또 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엔 각자가 이익을 쫙 다 극대화해서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가격도 중요해, 이익 추구할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 밑바탕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야?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돼. 그래서 사유재산권도 인정해줘야 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업하고 특화에 대한 다시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화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이제 이 1-3에서 볼 수 있는 모형인 마지막 모형, 생산 가능 곡선을 끝으로 이제 1-3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 프린트 11쪽, 12쪽만 펼쳐놓으시고 요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우리 생산 가능 곡선 그리고 다른 주제로 소비 가능선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1쪽 준비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보려고 여기 핸드폰을 갖고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방금 지금 문자가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경기도 민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기 선생님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살고 있는데요. 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즘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문자가 왔는데 선생님한테 경기도 및 양평 재난 기본소득이 선생님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수령도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만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을 주는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우리 돌아와서 계약하고 나서 우리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아마 거시경제 파트에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빨리 와서 또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잖아. 사실 경제가 사회의 큰 틀에 있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을 참 많이 경험을 해보긴 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눈병이 엄청 유행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선생님은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에 있는 인문계 남고를 나왔는데 애들이 어떻게든 조퇴하고 싶어가지고 막 눈을 서로 막 비볐던 그 기억이 나는 안 그랬어. 근데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뭐 어쨌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고3 때가 딱 신종플루가 도졌을 때예요. 그래서 나 고3 때 수능 볼 때 신종플루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고사장을 따로 마련을 한다든지 이제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스가 어렸을 때 있었고 메르스가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선생님을 비롯한 그때 2015년에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휴가를 통제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이번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제일 센 전염병인 거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도 이제 말로만 느꼈고 이 글로만 봤던 그 패스트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에서 정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죠. 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이걸 한번 샥 경험하고 나면은 인류의 그런 역사 또 사회적인 부분이 진짜 많이 바뀐다라는 걸 내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경제를 우리는 코로나를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를 본격적으로 이번 1년간 배우게 될 거잖아. 그래서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이게 달라져 가고 있는 건지 왜 그렇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고 난리인 건지 왜 그게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제일 심각한 사연이라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생산 가능성, 소비 가능성 가보도록 합시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 가보도록 하자고요. 반가운 말들이지. 작년에 이제 우리 막 문제 프린트로 하면서 이제 비교 우위 풀었던 기억 나고 우리 수업 시간 1시간 다 써서 이제 비교 우위 원리도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도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시장 경제에서 누가 특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절대 우위라는 것은 얘들아 물론 가정은 존재합니다. 그 가정은 뭐냐면 두 경제 주체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두 명이야, 두 명. 그리고 그 두 명이 두 가지 재화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 경제 주체가 우리 무역 이론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A국, B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가게 둘, 그러니까 소비자 1, 소비자 2 해가지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경제 주체 두 명이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할 때 절대 우위는 어떤 사람이 특화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알다시피 절대적인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특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뭔 예시를 드는 게 좋을까? 선생님하고 갑자기 떠오르는 손흥민 선수. 선생님은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인상도 되게 좋고 나이는 선생님보다 어리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있고 손흥민이 있을 때 누가 더 축구를 잘하겠어? 당연히 손흥민 선수겠지. 누가 더 사회를 잘 가르치겠어? 당연히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결국에는 각자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당장 프리미어리그 가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겠어. 하지만 내가 사회를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손흥민 선수보다는 더 적은 시간을 투여하고서도 이뤄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는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대로 뛰면 돼.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요 앞에 와서 사회를 가르친다고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나 전달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우위라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비를 적게 가지는 사람이 특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절대우위가 가지는 최대의 한계점이 있었잖아. 그렇지. 한 사람이 둘 다 잘하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비교우위였다. 그래서 비교우위는요.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 중에서도 암묵적 비용이었어. 포기되는 것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특화한다라는 것이 이 비교우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A라는 사람은 변호사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린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변호일이 있고 그 다음에 타사 치는 일이 있어. 당연히 둘 다 변호사가 잘할 거야. 당연한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변호할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타자 치는 일을 대해서 그러니까 타자를 치면 변호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고 변호를 하면 타자 치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변호하는 일까지 어린이가 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는 변호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자를 상대적으로 포기되는 것이 더 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 어린이한테 맡겨서 각자가 서로 잘하는 것에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자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비교우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요거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비교 우위를 설명하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11쪽 봐주시고요. 생산 가능 곡선, 어느 국가가 보유한 생산 자원과 생산 기술을 사용해 최대로 생산 가능한 재화의 조합을 보여주는 곡선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의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 경제 주체가 뭐 가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요거 하나만 짚고 가자. 우리 왜 경제 주체를 설명할 때 소비 활동의 주체가 있었고 생산 활동의 주체가 있었어. 그 중에 생산 활동의 주체는 4개 중에 뭐였었더라? 그렇지. 기업이. 그리고 소비를 담당하는 게 뭐였어? 상대적으로? 가게였어. 선생님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얘가 소비자고 얘가 생산자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생산물 시장에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분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선생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저희 비교우위 배울 때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왜 뭐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원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긴 한데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곡선에 대해서 각 지점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미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경제 그 목표는 미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물론 이제 이 중에 경제학과 상경계열 가는 친구들은 경제 수학이다 해가지고 기초적인 미적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 미적분을 쓰지 않고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자가 고등학교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직선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업이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물 조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선의는 모두 효율적 생산 지점이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X제고요. 여기가 Y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다 몰빵해서 X제를 만들었더니 이만큼 만들 수 있대. 하지만 내가 X를 하나도 안 만들고 오로지 내가 모든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Y에다 투입하면 Y제를 이만큼 만들 수 있대. 그런데 나는 X제만 만들 수도 있고 Y제만 만들 수도 있지만 X제, Y제 둘 다 필요하니까 내가 적절한 지점에서 내 생산 요소, 가지고 있는 노동, 토지, 자본을 다 써가지고 뭐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쫙 연결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지?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점 4개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특징 1.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 곡선. 자, 이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한다에다가 우하향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 우하향. 우하향.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모든 생산 가능 곡선 이 뒷장에서 생산 가능 곡선의 여러 유형을 배울 건데요. 이 모든 생산 가능 곡선은 다 시작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우측으로 가면서 모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왜? 왜 그러냐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얘들아, 희소하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우리 경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게끔 발동시켜주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희소성 욕구에 비해 그거에 자원이 못 따라가는 거지. 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싶은데 그만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도 X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Y제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으면 이런 조합 안 따져도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라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즉 Y제를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X를 갖고 싶으면 Y제를 그만 만들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Y제를 줄이고 X를 늘리고 Y제를 줄이고 X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곡선 자체가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면 반드시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즉 우리 알잖아, 수학 시간에 1차함수 배우실 때 요게 이제 양이었고 요게 이제 음이었잖아. 다시 말해서 우하향하고 있으니 이 곡선에서 우리는 특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생산 가능 곡선 직선형 형태는요 음의 기울기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 위는 효율적, 선 안쪽은 비효율적, 선 바깥은 생산 불가능 지점이다. 당연하지. A랑 D는요 둘 다 효율적인 지점인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이 효율적이란 말 뭐라고 썼더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끄집어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겠어? 그랬을 때 잘 봅시다 얘들아. 내가 A점에서 생산하고 있다가 D점으로 이동했어. 이러면 이거는 내 생산 요소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인 거지. 나는 이 선 위에 있으면 어느 점이든 나는 내 이 생산 요소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다만 그거를 Y랑 X를 몇 개를 만드는지에 대한 조합만 달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생산 가능 곡선 얘보다 이 XY를 안쪽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내 생산 요소를 다 쓰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시점을 비효율적인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X, Y의 이 최대 조합에서 더 벗어나서 생산하려고 한다. 비점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생산 불가능한 지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랑 D 그 리프린트로 정리하면은 A랑 D는 효율적 생산, C는 비효율적 생산, C는 비효율적 생산, B는 생산 불가능 지점. B 지점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B 지점에 대해서 생산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선 안 돼. 결국엔 말했잖아.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다 쓰고 있는 거라며. 그런데도 아직 못 가고 있으니 내가 생산 요소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끌어오던지 아니면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 내가 그 생산 요소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요만큼 뽑아낼 수 있었던 걸 이만큼 뽑아낼 수 있도록 내가 기술을 발전을 시켰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생산 요소를 더 투입하는 방법과 노동을 더 끌어들이던지 아니면 돈을 더 들이던지 아니면 생산 요소 양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술 역시 같은 양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접 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j, 여기가 yj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0호까지 끌어모아가지고 xj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봤더니 xj를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그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내가 역시 0원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생산을 했더니 yj를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냐면 9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되면 그 중에 내가 한 점을 좀 찾고 싶어. 한 점. 이 점은요 yj 3개랑 xj 2개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나는 x 하나 그리고 y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요 지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이 지점에서 생산하다가 나한테 이제 yj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점을 옮기려고 해. 그러면 얘들아 잘 봐. xj를 3개, yj네요. yj를 3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나는 xj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그렇지, 한 개를 포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xj 3개를 만들고 있다가 yj 3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xj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한 개를 포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이 yj를 3개를 더 갖기 위해서 x를 몇 개를 더 포기해야 돼? 한 개를 더 포기해야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려고 해도 나는 3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한 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해본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9개를 만들기 위해서 yj 9개를 만들기 위해서 x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는 거야? 3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나는 y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x 몇 개를 포기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 3분의 1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되시겠어요? 이 지점에서 어디로든 이동하더라도.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이 지점 어디든지 간에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x를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해. 그럼 난 y를 몇 개 포기하는 거야? 3개를 포기해야지 이렇게 점이 옮겨진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지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직선에 이거 잘 여러분들 필기해줘.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인 경우 우리가 지금 비교 우위를 설명할 때 이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기울기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다시 말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일 때 이것이 감소한 것분에 이것이 증가한 거 기울기,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게 결국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냐면 기회비용이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비용의 특징을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점에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알겠지? 봐봐, 내가 여기에서 여기 옮길 때도 3개 하기 위해서 하나 포기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더라도 3개를 위해 1개를 포기했었어. 자,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더라도 9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 3개를 포기했어. 비율적으로 보면 다 어떻다란 이야기야? 똑같기 때문에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기회비용이 다시 말해 포기되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고 그 기울기는 어떻다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좀 우리 그래프 놔둔 그 ABCD 있는 그 점에다가 좀 요것들은 꼭 적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일 때 기회비용. 위 그래프에서 A점에서 D점으로 가려면 Y제 생산을 줄이고 X제 생산을 늘려야 한다. 즉 X제 생산량의 기회비용은 Y제 생산량을 포기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이 직선이면 X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마다 Y제 단위를 줄어드는 양이 일정하다. 이와 같이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 그 직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기회비용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의 그 곡선으로 가보도록 할게. X제, Y제. 그랬을 때 사실 여기가 경제 1단원을 하면서 작년에 선배들도 그렇고 제일 어려워했던 페이지 중 하나이긴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직 나는 카메라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최대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조금 느린 템포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3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보자. X제 입장에서는 3개를 갖기 위해서 Y제 몇 개를 포기해야 돼? 9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맞지? 그치? 3개를 가지기 위해 Y제를 9개 포기. 그러면 X제 하나에 대해서 Y제는 난 몇 개만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3개 포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X제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은 Y제 3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제 입장에서는 내가 9개를 생산하기 위해 3개를 포기해야 되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X제 몇 개를 포기하는 거야? 3분의 1개 포기하는 거다. 요게 이제 기회비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회비용에 있어서 얘들아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서로 기회비용이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기회비용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기회비용이 작을까?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가 더 기회비용이 작을까? 그러면 이거는 얘가 특화하고 이거는 얘가 특화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우리 기본 논리인 거야.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생산 가능 곡선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일단 기회비용부터 잡고 시작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4, 8이다라고 해보도록 하자. X, Y제. 그러면 1, 2, 3, 4, 5 뭐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X제, Y제에 대해서 X제 4개에 대해서 Y제 8개. 그러면 X 하나에 대한 Y의 기회비용은 2개가 되겠네. 요거 빨리 구하는 거 Y 2개. 요거 빨리 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분모, 얘가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이거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역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거기다 좀 적어놔줘.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에서 기울기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 최대량, 즉 자기 분의 남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다른 거.
최대 생산량 분의 다른 거 최대 생산량. 그리고 하나를 구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역수를 주. 알겠지? 요게 이제 빨리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가 최대 생산량 6, 여기가 8. x에 대해 x 하나의 기회비용은 y, 그렇지, y 6분의 8. 기하 분수로 우리 표현을 해야 되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 하나 구했으면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x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요 원리도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각 재화의 최대 생산량과 기회비용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근데 얘들아 너무 당연한 말인 게, 각 재화의 최대 생산량, 최대 가능한 생산량을 알고 있다면 기회비용은 무조건 잡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특정 지점에서 한 재화의 생산량을 알 때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잡아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자.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고민 같이 해보자고요. 자, x제가 5개가 있고 x의 5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y제가 몇 개가 되냐면 0이 된대. 0이 된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질 때 내가 지금 이 빨간색을 그으면서 너네는 바로 뭘 생각했었어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생각했었어야 돼. 얘의 기회비용 뭐인 거야? y 2. 얘의 기회비용은 이거의 역수 x 2분의 1. 이 x랑 y 반드시 써줘야 돼요. y제에 대한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1개인 거고, x제 하나의 기회비용은 y제 2개인 거다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지점을 주고 이 어느 지점에 x제 생산량이 현재 3개래. 그러면 너네 이거 구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답은 뭐일 것 같아? 당연히 답은 4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걸 구했을까요? 얘 2개 줄였잖아. x제에 대해서 생산의 2개를 줄였어. 그러면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y를 몇 개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야. 2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를 더 줄였네? 그러면 y를 몇 개까지 더 생산 가능한 거야? 4개까지 더 생산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생산량을 알고, 즉 기회비용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지점에 한 재화 생산량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네는 이 재화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이해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이제 문제입니다. y제 20개, x제 40개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할 때 A 지점에서 x제가 20개 생산되면 이때 y제는 몇 개 생산되는 지점인가? 내가 이거 그래프로 그릴 텐데요. 한번 그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한번 지금 너희들의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요. 그만. 자, x 요 상황에서 여기일 때 얘 몇 개니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은 당연히 얘를 10으로 잡을 거긴 한데 당연히 10으로 잡을 거긴 한데 원리 원칙대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얘는 기회비용이 몇? x 둘. 얘는 기회비용이 몇? y 2분의 1.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요만큼 20개를 줄였으니, 생산을 20개 줄였으니 나는 하나 줄일 때마다 y 2분의 1을 더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내가 20개를 줄이면 y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1을 곱하기 20이니까 10개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응용해볼까? 20. 그때 여기는 그렇지, 18개 줄였어. 18개 줄인 거에 대해서 하나 줄이는 거에 2분의 1개를 더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얘 몇? 9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1쪽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39분인데 어떻게 할까? 우리 10분 만에 요거 뒷장 후다다닥 낼 수는 있기는 한데 조금 불안합니다, 선생님도. 그러면 7찬 씨는 여기까지, 원래 이제 뒤에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조금 또 얘기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7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12쪽에 대해서 8차 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7차 시 과제는 8차 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7차 시 잘 들었으면은 8차 시까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잠깐만 끊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쉬셨다가 다시 8차 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